요즘 애들은 멍이 잘 드는 건가요? 처음엔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민재 5살짜리 손자가 어린이집만 다녀오면 팔이며 다리에 푸르죽죽한 멍이 생겼거든요. 애들이 놀다가 그런 거겠죠. 딸아이 지연이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자꾸 이상한 불안이 피어올랐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어요. 아이들이 부딪히고 넘어지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멍의 자리가 늘 같았어요. 작은 팔목, 손등, 그리고 허벅지 안쪽. 그건 아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위치였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이가 출근을 서두르며 민재를 데리고 나갔죠. 나는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린 시절 내 아들, 그러니까 지연이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비슷했죠. 늘 말없이 상처를 숨기던 그 얼굴이. 민재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무심한 척 손자의 팔을 슬쩍 봤어요. 역시나 또 있더군요. 보라색 멍. 이번엔 더 짙었어요. 민재야, 이거 어디서 다친 거야? 선생님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선생님이 뭐? 안 됐어요. 말하면 혼난대요. 그때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나는 차마 더 물을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거든요. 밤이 깊었는데도 잠이 안 오더군요. 민재가 자는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불안감이 내 안에서 자꾸 커졌어요. 결국 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녹음기를 하나 주문했죠. 아무 일도 아니길 바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혹시나 하는 공포가 스며들었어요. 며칠 뒤 그 작은 녹음기를 민재의 가방 안 깊숙이 넣었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초코우유 줄게.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끝이 그렇게 떨리더군요. 저녁 무렵 지연이가 퇴근하자마자 민재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아이 얼굴엔 미묘한 그늘이 깔려 있었고 나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가 아이를 씻기고 나간 뒤 나는 몰래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죠.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어요. 딸깍.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다정한 목소리. 민재야, 장난치면 안 돼. 그건 분명 선생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만 좀 울어. 말 안 들을 거야? 낯선 여자의 날선 목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무언의 정적. 그 안에 아이의 흐느낌이 묻혀 있었어요. 나는 손에 쥔 녹음기를 떨어뜨렸어요.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온몸이 굳었죠. 지연이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웃음이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걸 알아버린 기분이었어요. 사랑하는 내 손자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누군가에게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아. 입이 열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재의 작은 손을 잡고 이불을 덮어주며 머릿속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그리고 나는 결심했어요. 내일 그 어린이집에 직접 가볼 거라고. 아침 공기가 달랐어요. 바다가 가까운 동네라 바람이 늘 서늘한데 그날은 왠지 속까지 서늘했습니다. 나는 가방에 작은 수첩과 볼펜 그리고 미리 준비한 명함 하나를 넣었다. 할머니 명함. 일부러 적어둔 이름이었어요. 기록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린이집 앞에 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어요. 화사한 색깔의 가방들이 줄지어 매달려 있고 작은 신발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그 풍경은 평온했지만 내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유치원 원장님 계신가요?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줌마 하나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손주분 다치셨어요? 나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네. 저희 손주가 여기 다니는데 자꾸 멍이 들어서요. 조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원장 선생님은 내 눈을 한참 보더니 잠깐 머뭇거리더니 흔쾌히 흔들며 나를 맞아주셨어요. 그녀의 표정은 친절했고 말투는 프로페셔널했어요. 물론이죠. 들어와서 차 한잔 하시죠. 아이들 일과가 끝난 뒤에 천천히 말씀 나눠요. 그 자리에서 나는 무언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모든 것을 기록한 듯 정갈한 노트북을 옆에 두고 있었고 말하는 방식이 어딘가 관리자 냄새가 났어요. 그분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말했고 아이들 안전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남았어요. 내 손주가 여기서 상처를 입고 온다는 사실이 그 말들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머릿속에서 자꾸 뒤엉켰습니다. 원장님과의 대화는 차분했어요. 나는 먼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제 손주가 어린이집 다녀오면 멍이 들어요. 장소와 모양이 늘 비슷해요. 혹시 교실이나 주변에서 사고 난 적이 있나요? 원장님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어요. 지난달에 교구대에서 몇 번 넘어졌다고 기록이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관찰했을 땐 놀이중난 사고였어요. 혹시 특정 선생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그 대답은 표면상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다른 질문을 꺼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그 시간대에 아이들과 근접 접촉을 많이 하는 분 계세요? 특정한 한 분이 자주 돌봐주나요? 원장님은 잠깐 눈을 찡그리더니 이름을 하나 얘기해 주었습니다. 네, 주로 오전반은 선생님 어가 맡고 오후반은 선생님 B가 담당해요. 민재 어린이는 B반이죠. 나는 선생님 B의 사진을 보자마자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사진에 담긴 웃음과 실제 목소리가 일치할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원장님은 친절하게 하루 일과표도 펼쳐주었어요. 오후 2시 하원, 간식 후 자유놀이 4시 낮잠. 시간표를 보면서 나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하원 후 집에 오는 그 2030분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원장님께 요청했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제가 와서 수업 한번 지켜봐도 될까요? 그리고 교실 CCTV 같은 게 있다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보안 카메라는 외부에 공개된 구역만 녹화되고 있고 아동보호법 때문에 영상 열람은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부모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 드릴게요. 그 말이 나를 안심시켰어요. 적어도 투명한 절차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의문이 남았습니다. 만약 거기서 문제가 없다면 누구한테서 멍이 나는 거지? 그 질문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후 나는 일부러 이 근처 카페에 앉아 아이들이 하원하는 시간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바깥에서 보면 어린이집은 평온했고 보호자들과 인사하는 풍경이 소박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20분쯤 수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의 차가 도착했고 민재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떨렸습니다. 수진 씨는 웃으며 민재를 안아주었고 나는 아이의 팔을 얼핏 보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날의 멍은 가려진 듯 했어요. 아이의 표정은 마치 무언가를 참는 듯해서 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원장님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절차상 부모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할머니로서 손주를 지키는 일이 급했습니다. 전화 통화로 정식 신청서를 제출했고 담당자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영상은 다음 주 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시간까지 나는 뭔가 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바람이 차가웠어요. 내 손은 수첩을 꼭 쥐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교차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괴롭히는 것일까? 혹시 집안에서 생긴 일일까? 어린이집 내의 사고였을까? 답은 아직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 민재의 작은 어깨가 더는 떨리지 않도록 내 모든 걸 걸고 이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창문을 닫았는데도 바람이 스며들 듯 불안이 가슴속을 파고들었죠. 민재는 잠들어 있었고 작은 이불 위로 손을 얹자 아이의 숨결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세상엔 아직 거짓이 없는데 그 눈빛이 하루하루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더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다음 날 시장에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은색 기계였죠.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만큼 작았고 내 손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기 딱 맞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할미가 가방 정리 도와줄게. 그저 그렇게만 말했죠. 그 아이가 나를 믿는 눈빛이 너무 맑아서 그 순수함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재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나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놀고 와, 알겠지? 응. 할머니, 오늘은 그림 그릴 거야. 그 말에 나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또 생길까봐. 하루 종일 마음은 녹음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청소를 해도 텔레비전을 켜도 생각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지금 아이 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오후 4시. 문 앞에 서서 아이를 기다리는데 멀리서 선생님 B가 손을 흔들며 민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참 예쁘게 그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평온함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거짓말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가방을 꺼내 조심스레 녹음기를 꺼냈어요. 작은 기계를 손에 쥐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죠. 들어볼까?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노래를 부르고 장난감을 나누는 평범한 소리들. 민재야, 그거 같이 쓰자.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들리자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20분쯤 지나자 갑자기 공기가 바뀌었어요. 무언가 탁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정적. 그 다음엔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죠. 민재야, 또 울 거야? 울면 혼난다 했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도 화나지도 않았어요. 차갑게 눌러 담은 익숙한 단호함이었죠. 잠시 후 또다시 둔탁한 소리. 그리고 아이의 억눌린 울음소리. 나는 손을 떨며 멈춤 버튼을 눌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귀로 들었어요. 그건 분명 선생님 B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런 짓을?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나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실히 해야 했으니까요. 이번엔 다른 아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선생님, 민재가 울어요. 조용히 해, 지금은 벌 받는 중이야.
그리고 의자 끄는 소리, 종이 부딪히는 소리. 마치 누군가의 분노가 억눌린 공간 속에서 터져나오는 듯 했죠. 녹음은 1시간 47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노래 시간, 간식 시간, 그리고 숨죽인 울음소리가 반복되었어요. 그 모든 게 내 귀에,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끝내 무너졌어요. 녹음기를 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믿었던 세상, 내가 믿었던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바로 아들의 집으로 갔어요. 수진아, 이거 들어봐. 휴대폰에 녹음 파일을 옮겨 재생시켰죠. 아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엄마, 설마 이거 장난 아니야? 민재야. 우리 아이야. 이게 농담처럼 들려? 아들은 눈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며느리는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우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들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그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를.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바로 어린이집에 연락을 넣었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단호했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책임보다 방어가 먼저 들렸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싸움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녹음기를 다시 재생하며 다짐했습니다. 민재야, 이제 걱정 마. 할머니가 다 밝힐 거야. 절대 내가 울지 않게 할게. 그 약속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녹음기의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민재의 울음소리, 그리고 선생님 비의 차가운 말투. 아무리 귀를 막아도 그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죠. 아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잠시 말렸어요. 지금 바로 하면 증거를 더 숨길 수도 있어. 그 한마디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은 그날 밤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뒤지고 학부모 커뮤니티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이도 멍이 늘어간다는 글이 몇 개 보였어요. 그 글 아래엔 혹시 같은 반이신가요? 담임 선생님 비 맞나요? 그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엄마, 이거 그냥 민재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야. 그제서야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습관 그리고 방조가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이미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 선생님 너무 친절했잖아요. 우리한테만은. 그 말에 나는 미묘한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겉으론 따뜻하고 상냥하게 웃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들. 나는 이제 그런 가면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들과 나는 어린이집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원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그건 내부 확인 후에 가능하십니다. 녹음기 불법 촬영건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내 안에서 뭔가 탁 끊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손주가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찍은 게 문제라는 겁니까? 어머님 진정하세요. 정확히 확인 중이니까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진실이 아니라 이미지 관리를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잠도 못 자고 녹음 파일을 수십 번 다시 들었습니다. 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했죠.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이지만 책상 위에 무언가 딸깍하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카메라 각도 바꿔요라는 목소리가 들어있었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죠. 카메라? 그 말은 어린이집 내부에 카메라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모든 게 찍혀 있을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나는 혼자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이른 오전 8시. 원장은 아직 오지 않았고 대신 젊은 교사 하나가 문을 열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민재 할머니예요. 혹시 CCTV 저장 기간이 얼마나 되죠? 그 교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일주일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 그냥 아이들이 노는 모습 좀 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였죠. 사무실 쪽에서 컴퓨터 화면을 엿본 순간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업 928. 내 머릿속에 그 숫자가 강렬히 남았어요. 민재가 멍이 늘기 시작한 바로 그 주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그날의 영상 찾아야 해.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친구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 친구는 IT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서버 백업 파일이면 복구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날 밤 우리는 세 사람의 조용한 팀이 되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그 파일을 복구해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켜졌고 조그만 영상 창이 떴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흐릿한 교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는 오전 시간. 그리고 화면 왼쪽 구석 교사의 그림자. 선생님 비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아이 쪽으로 다가가더니 화면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 민재가 울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음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죠. 무섭도록 차가운 눈빛. 그건 분명 녹음 속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영상을 보는 내내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저게 우리 민재야.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해. 숨길 수 없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파일을 제출하고 진술서를 썼어요. 모든 걸 털어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죠. 며칠 뒤 어린이집은 돌연 휴원 공지를 냈습니다. 이유는 시설 보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은폐 시도였죠. 다른 학부모들도 점점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도 맞은 흔적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 애들한테 소리 자주 질렀다던데. 학부모 단톡방은 폭발하듯 시끄러워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조용히 방 안에서 아이의 그림을 꺼내봤어요. 아이 손으로 그린 가족 그림 속엔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작게 그려진 어린이집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까맣게 칠해진 한 사람. 눈, 입, 코가 없는 사람. 그게 선생님 비였어요. 그걸 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걸 그동안 말도 못하고 그렸구나, 우리 민재가.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직접 마주해야 해. 도망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린이집 정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그날따라 햇살이 이상하게 뜨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제야 세상이 진실을 비출 준비가 된 것처럼 내 마음속엔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 내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아침 내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마치고 나왔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이제는 직접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묻고 싶었어요. 왜 우리 민재를 그랬냐고. 아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냥 경찰이 알아서 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그 사람 눈을 내가 봐야겠어. 그 사람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내가 직접 듣고 싶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밤새 울었고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담겨 있었죠. 저도 같이 갈게요, 어머니. 혼자서는 안 돼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 민재의 엄마니까 함께 가자. 그날 오전 10시 어린이집 앞엔 기자들과 학부모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가 이미 퍼진 거였어요. 어린이집 학대 의혹 CCTV 공개. 내 휴대폰에도 계속 전화가 울렸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지금 그 선생님 어디 있나요? 나는 기자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내 눈으로 마주하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선생님 비가 내렸습니다. 긴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선글라스를 쓴 얼굴. 그녀의 손엔 고급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히 문 앞으로 걸어오는 그 모습이 나를 미치도록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녀는 흠칫했지만 이내 표정을 숨겼죠. 어머님,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릴 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 민재의 얼굴이 화면에 떠 있었죠. 그녀는 한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상황이 오해된 거예요. 오해? 아이가 울며 피하는 게 오해야? 그날 카메라 각도 바꾸라고 말한 건 누구였죠?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 표정 속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어요. 그때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카메라 한 번만 보실 수 있을까요? 저 사람 맞나요? 나는 고개를 돌려 선생님 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에요. 우리 손주를 울리고 멍들게 한 사람. 순간 수십 개의 셔터 소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날 오후 어린이집은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서랍 속에서 지워진 하드디스크 그리고 비밀 폴더 속에 여러 영상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파일 이름엔 날짜와 반이름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건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다른 아이들도? 그래. 우리 민재만이 아니었어. 그녀는 입을 막고 울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 어떻게.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그동안 숨죽인 아이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신 낼 거야. 며칠 뒤 뉴스가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정황 CCTV 확인. 피해 아동 5명 추가 경찰 조사 중. 그리고 내 휴대폰엔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제야 관심을 가지는 게 너무 늦은 것 같았거든요.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그건 개인의 일탈일 뿐 기관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말이 뉴스를 통해 흘러나올 때 나는 TV를 끄고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 책임은 아래로 떨어지고 진실은 늘 위에서 막혀 있지. 그런데 그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추가로 확보된 영상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수사관은 조심스레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익숙한 교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죠. 그리고 선생님 B가 카메라 쪽을 흘끗 보며 누군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잠시 후 문틈 사이로 원장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죠. 조용히 해요. 학부모 오기 전에 다 지워야 하니까.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워야 한다고요? 뭘요? 그 말에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원장도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밤 나는 며느리와 민재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진실은 다 드러났어. 우리 끝까지 가자. 그녀는 눈물 속에서도 웃었어요. 어머니, 이제야 민재가 편히 잘 수 있겠네요. 그래. 이젠 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이 울 차례야. 며칠 후 법원 앞. 기자들이 또다시 몰려 있었어요. 나는 그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차분했죠. 민재가 멍자국 대신 웃음으로 학교를 다니게 될 그날을 이제 정말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법정 안에서 원장과 선생님 B가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묻자 그제야 선생님 B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정이요? 그럼 그 아이의 공포는 뭔데요? 그 눈빛이 감정입니까? 습관입니까? 법정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지만 그 눈물은 미안함이 아닌 두려움이었어요. 나는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나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지켜져야 합니다. 어른의 침묵이 아이의 상처가 되지 않게. 제발 이번엔 잊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내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두려움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민재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그 나쁜 선생님 없어졌대요. 그래, 우리 민재가 잘 이겨냈네.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날 밤하늘엔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사랑은 끝내 이긴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사건이 모두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한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고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어요. 뉴스 속 자막에 징역형 확정이라는 글자가 뜰 때 나는 긴 숨을 내쉬었죠. 그제야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조금씩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서야 버틸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아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린이집 옮기면 돼요. 새로운 곳은 선생님도 따뜻하고 환경도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남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민재는 생각보다 빨리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새 어린이집 첫날, 아이의 얼굴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가 최고지.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어떤 아이도 이런 상처 받게 두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식탁 위엔 민재가 직접 만든 색종이 꽃다발이 올려져 있었어요. 조그마한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할머니 사랑해요. 무서운 꿈 다 없애줘서 고마워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나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 이 눈물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야. 며느리와 나는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엄마들 모임. 처음엔 몇 명뿐이었지만 SNS를 통해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많아졌습니다. 각자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모였어요. 우리 아이들 다시 웃게 하자.
나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 모임에 갔습니다. 누군가는 법적 절차를 도왔고 누군가는 상담센터와 연결해줬어요. 그리고 나는 늘 커피 한 잔을 준비해 갔죠. 아이들 얘기하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셔요. 세상은 여전히 나쁘지만 우리 마음은 그래도 조금씩 자라니까요. 그 말에 젊은 엄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아물고 있음을 느꼈죠. 하루는 민재가 물었어요. 할머니, 나 커서 뭐 될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민재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처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할머니처럼. 봄이 찾아왔습니다. 길가엔 벚꽃이 피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졌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의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용기와 사랑. 모든 게 그 아이의 웃음 한 번으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날 밤 나는 부루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은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본다면. 그 안엔 민재의 그림과 웃음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조회수는 상관없었어요. 이건 세상에 남기는 약속이었으니까요. 아이는 어른의 그림자에서 자란다. 그림자를 따뜻하게 만드는 건 결국 어른의 몫이다. 영상을 올리고 불을 끄려던 순간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떴어요. 좋아요, 1 구독 1명 증가. 그걸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누군가라도 마음이 닿았다면 그걸로 됐어. 창밖엔 조용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가 마치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 했죠.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속삭였습니다. 민재야, 이제는 행복만 잘하자 알겠지?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싸운 끝에 비로소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민재가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현관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할머니, 나 오늘 친구들이랑 그림 그릴 거야.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밝았죠. 예전 같으면 불안에 잠 못 이루던 밤이었는데 이젠 민재의 웃음소리로 하루가 시작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그 일 이후 한동안 말수가 줄었던 아이 엄마가 이젠 내게 먼저 전화를 걸어와요. 엄마, 오늘 민재가 발표회 나갔어요. 선생님이 민재가 제일 적극적이었다고 칭찬했대요. 그녀의 목소리엔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엄마의 행복한 자랑이었죠.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엄마들 모임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였던 작은 카페는 이젠 정식 상담소 간판을 달았어요. 아이 마음 회복센터. 간판을 처음 걸던 날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름 하나에도 우리가 흘린 눈물과 용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상담소 문을 열자 제일 먼저 들어온 손님은 초라한 옷차림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두 손엔 아이 신발이 들려 있었어요. 저 우리 아이가 요즘 밤마다 악몽을 꿔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옛날 내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의자를 내밀며 말했죠.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그 젊은 엄마가 다시 찾아와 손편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선생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제 아이가 어제 처음으로 웃었어요. 나는 편지를 읽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게 다 민재 덕분이야. 그렇게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이 이토록 따뜻한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즈음부터 뉴스에서도 어린이 인권 보호 강화법이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모임 이름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겨우 2달 만이었죠. 엄마, 우리도 뭐라도 할 수 있네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세상은 느려도 결국 변하더라.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부루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번엔 단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조회수는 며칠 만에 5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창엔 낯선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목소리에 울었어요. 저도 용기 낼게요. 한 줄 한 줄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는 답글을 달았죠. 당신의 용기가 또 다른 아이를 지킬 겁니다. 그때부터 매일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을 회의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나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 세상은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야. 봄이 지나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민재는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 수영도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이 어찌나 반가운지 나는 냉장고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내며 말했죠. 좋지, 우리 민재가 바다까지 갈까? 진짜요? 진짜지. 이번엔 무서운 일 아무것도 없을 거야. 민재는 2팔을 번쩍 들고 외쳤습니다. 야호! 할머니 최고! 그 순간 내 안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와 함께 민재를 데리고 바다로 떠난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모래사장에 발을 딛자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내 발자국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재야. 저 발자국처럼 너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면 돼. 그때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칼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어요. 그 빛이 눈부시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다 나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한때 민재의 울음이 담겼던 그 녹음기였죠. 이제 그 안에는 웃음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하, 할머니 간지러워. 나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났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 회복의 눈물이었죠. 잠시 후 민재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나 내일 일찍 일어나면 또 바다 갈 수 있어? 그럼 내일은 더 큰 모래성을 쌓자. 민재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 나는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의 의미를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연결이구나. 새벽녘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던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발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민재처럼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덧붙였죠. 이제 나는 괜찮아요. 이제는 행복이 제 몫이 되었으니까요.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재가 6살이 되던 해 바람이 서늘해질 무렵이었죠. 창문을 열면 느껴지는 그 냄새. 그게 왠지 내 지난날의 기억을 자꾸 꺼내놓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 민재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나 어렸을 때 무섭던 일 이제 다 없어졌지? 그 말에 가슴이 콱 막혔지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죠. 그래, 이제 우리 민재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 작은 뒷모습이 햇살에 번져 그림자까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요즘 자주 웃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 한마디가 어려웠던 사이였는데 이젠 서로의 상처를 알기에 더 부드러워졌죠. 저녁마다 셋이서 밥을 먹으며 민재의 어린이집 이야기를 듣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나 노래 잘한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밥맛이 꿀맛이었죠. 세상 어떤 호사보다 그 웃음이 제겐 제일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잠든 뒤 며느리와 둘이 앉아 오래간만에 진심을 나눴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내 마음을 울렸죠. 괜찮아. 그때 누구라도 몰랐을 거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여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에서 용서와 화해의 온도가 전해졌어요. 며칠 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영상 출연 가능하실까요? 우리가 만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엄마들 모임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망설였죠. 내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는 게 아직은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민재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야기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자. 그 말이 용기를 줬습니다. 촬영 당일 카메라 앞에 앉아 나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제 손자가 울던 그날 제 세상이 무너졌죠.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도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제 남은 인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스태프들 중 몇 명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때 느꼈어요. 이건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내 휴대폰엔 쉴 새 없이 알림이 울렸습니다. 댓글, 메시지, 이메일.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용기 내서 신고했어요. 덕분이에요. 그 수많은 마음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 모든 글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울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느꼈어요. 아, 내가 살고 있구나. 진짜로 살아있구나. 그날 밤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커서 경찰 될래요. 경찰? 왜? 나처럼 울던 친구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민재야. 할머니도 평생 그런 사람 되고 싶었단다. 우린 그렇게 손을 잡은 채 잠들었어요. 그날의 손 온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시간이 흘러 이젠 내 영상이 하나둘 다시 떠오릅니다. 좋아요, 구독, 그 단어들이 예전엔 그저 숫자 같았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선 같아요. 한 명의 시청자가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어쩌면 또 다른 아이가 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께 살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누군가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손끝이 또 다른 아이에게 햇살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전국 10개 지역에 상담소가 생겼고 우리가 시작했던 그 작은 카페는 이젠 전국 부모 교육센터로 자리 잡았죠. 내가 꾸민 것도 내 힘으로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진심이 또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불러냈을 뿐이죠. 그게 세상이 바뀌는 방식이더라고요. 오늘도 나는 부루에 새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제목은 웃음을 되찾은 아이들. 영상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넣었죠.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보호자입니다. 자막이 서서히 사라질 때쯤 내 마음속에 오래전 민재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최고.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젠 압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완벽한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누군가를 지켜주는 순간이죠. 그 마음 하나로 세상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이 영상을 듣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민재가 덧붙일 거예요. 할머니랑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모든 마음이 연결됩니다. 이건 단순한 사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